네. 자,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서 소득세 이론을 시작했는데요. 앞 시간에서는 이제 소득세의 개념을 정리했었죠. 소득세의 특징.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부가가치세하고 비교해가지고 다른 점들이 많이 있었죠. 세율도 7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는 10% 단일 세율이었는데요. 자,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소득세의 특징에 이어서 오늘은 납세 의무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교재 114페이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납세 의무자는 소득을 얻은 개인이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그래서 우리 소득세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거주자는 우리가 국내에 있는 내국인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 비거주자는 우리가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자,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거주자가 될 수가 있어요. 네,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거주자는 어떤 사람이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이면은 절반이거든요. 절반을 딱 넘었죠. 자, 183 더하기 183 하면은 366일이죠. 네, 그래서 182.5가 365일이니까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내에 주소가 있는데 이제 외국 근무를 많이 해서요. 예를 들어서 항공기 승무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절반 이상을 외국에서 생활할 수도 있죠. 예. 그런 사람도 거주자입니다. 왜? 국내에 주소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주자는 소득세를 국내외 원천소득, 그러니까 국내나 국외소득에 대해서 모두 납세 의무가 주어진다는 거고요.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주어집니다. 자, 비거주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이 다 비거주자입니다. 자, 여기 거소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한다. 그래서 이제 주소가 아니더라도 회사의 기숙사라든가 이런 데가 거소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렇죠. 회사의 기숙사, 뭐 학교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소가 아닌 거소의 의미는 상당 기간에 걸쳐서 거주하는 장소를 거소라고 그래요. 거주하는 장소. 그다음에 주소의 판정을 보겠습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자,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라고 했는데 그 판정은 이런 정도 기준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다면 주소가 국내에 있는 사람이다. 자,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또 여기 네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한번 읽어보면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외국 항행 또는 선박,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에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다 이런 얘기죠. 네 번째,
거주자나 내국 법인의 국외 사업장 또는 해외 현지 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이런 사람들, 국내 법인 회사의 직원이 해외 파견 근무하고 있어요. 또 우리 한국의 공무원이 외국의 외교관 같은 분들은 외국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분들도 전부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소득세는 이 법인이 아닌 단체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이 아닌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는 국내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모아 소득세법을 적용합니다. 자, 법인이 아닌 단체, 법인은 법인세법이 적용이 되죠. 그런데 법인이 아닌 단체는 소득세법이 적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법인이 아닌 단체의 구체적인 과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러는데 한번 법인이 아닌 단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무슨 모임 단체 같은 거 있죠? 향후회, 동창회 이런 거. 네. 무슨 동창회, 향후회 해가지고 단체를 결성해가지고요.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등록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등록 단체 이름으로 가령 토지라든가 이런 건물이라든가 이런 재산을 취득할 수도 있어요. 그 단체 이름으로. 네. 그래서 단체 등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법인이 아닌 단체는 소득세법에 적용을 받는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과세 방법을 두 줄로 정리했는데, 자, 먼저 위에 줄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 방법이나 분배 비율이 정확하여 있거나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네. 자, 무슨 동창회라고 해볼까요? 네, 동창회 인원이 100명이라고 봅시다. 자, 동창회에서 무슨 사업을 했어요. 동창회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익을 말이죠. 동창회 회원 100명이 정확하게 10%씩 나눠서 분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이익이 누구에게 분배되었는지가 명확해지죠. 자, 그럴 때 과세 방법은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한다. 개인별로 과세한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 방법이나 분배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 네, 사업을 해서 수익을 벌어들였는데 이것이 그 구성원 간에 어떻게 분배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힘들어요. 그렇다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네. 1거주자로 그리고 과세를 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도 소득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과세기간과 납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과세기간이 1기와 2기로 나누어져 있었죠. 그런데 소득세법은 1기, 2기 없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과세기간이 하나입니다. 예. 자,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개인별로 과세를 하는데 우리 개인이 사망을 하는 경우는 사망 날까지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네, 우리 이제 이민 같은 거 가면 이렇게 되겠죠. 예, 이민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출국해가지고 이제 비거주자가 될 거예요. 그러면 출국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본다.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본다. 그래서 과세기간이 뭐 이런 사망이나 거주지를 외국으로 옮기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원칙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자, 그러면 납세지. 납세지는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그 사업장별로 납세지가 정해지죠. 사업장별로. 자,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장이 아니니까 개인이기 때문에, 자, 납세지란 납세자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간의 법률 관계의 이해 장소를 결정하는 장소적 기준을 말한다. 납세지는 납세자의 신고, 신청, 청구 및 납부 등의 행위에 상대방이 되는 과세관청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된다. 그래서 거주자는 납세지가 주소지가 돼야죠. 자기 주소지가 되죠. 그래서 소득세 관련해서는 개인 사업자, 만약에 사업을 사업장, 나의 사업장은 용인시에 있는데 내가 집은 이천시에 있다. 그러면 이천시 집으로 고지서라든가 이런 게 날라옵니다. 주소지로. 주소지가 납세지가 돼요. 그러니까 소득세도 어디다 내요? 내 주소지. 사업은 내가 매장은 용인에서 장사를 하더라도 소득세는 주소지, 이천. 그 다음에 비거주자의 경우는 납세지는 어떻게 되느냐. 비거주자는 거소가 있겠죠. 거소. 자,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가로 열고, 국내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이다. 네. 그러니까 비거주자라 하면은 1년 중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는 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대체로 외국인이겠죠. 외국인인데, 외국인은 국내에서 왜 오랫동안 거주하겠어요? 대부분 사업을 하는 사람. 외국인이지만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국내에서 오래 거주를 하죠. 그래서 원래 원칙적으로 사업장 소재지다. 비거주자는 사업장 소재지.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니까 직장이 되는 거죠. 직장.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그 직장을 말하는 거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장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거주자는 주소지가 납세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득세법의 개념과 그리고 과세기간과 납세지까지 기본적인 개념 간단히 정리했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제 어제 우리가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2배사 근연기 이 6가지 소득세목에 대해서 열거주의니까 어떠한 것들이 이런 소득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따져보고, 또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 시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합과세 되지 않는 분리과세가 되는 소득을 잘 챙겨놔야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이론에서 그런 것들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자,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우리가 금융소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그래요. 금융소득. 이자와 배당소득을 같이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 이렇게 부릅니다. 자, 먼저 이자소득을 보겠습니다. 이자소득. 자, 이자소득의 범위와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자, 이자 소득의 범위 1번부터 쭉 9번까지 있는데 마지막 9번에 보면은요. 우선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자 소득이라는 게 뭐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 또는 국내 영업소,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네.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같은 거, 네. 그런 걸로써 얻어들인 이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내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네, 우리가 국내 은행에 저금을 했던 아니면 외국 은행에 저금을 했던 거기에서 받는 이자 있죠? 이자. 그게 이자 소득이죠. 일반적으로 다 이자 소득 하면 대부분 다 2번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자, 이익이니까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뭐 이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 자, 우리가 이제 채권의 그 환매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은 채권을 주식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걸 말하는데요. 예. 그래가지고 매매 차익이 생겼어요. 매매 차익이. 그러면 이제 거기에도 이자 소득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채권이나 증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으로 인한 것도 이자 소득으로 본다. 다섯 번째,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네. 저축성 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원금을 찾는 거잖아요. 저축성 보험은.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 기간 1년 동안에 만약에 1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1년 지나면 그냥 100만 원 없어지는 거지만 저축성 보험은 예금과 거의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원금을 만약에 내가 부은 게 100만 원이다 그러면 보험 그 만기 때 찾으면 이자가 좀 붙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보험 차익도 바로 이자다. 그 다음에 직장 공제회의 초과 반환금, 이것도 이자에 해당이 된다 이겁니다. 예, 직장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대규모 직장 같은 데 가면은 직장 내에 그 본급에서 공제회를 형성해 가지고 협동조합 같은 거예요. 직장 협동조합. 그래 가지고 이제 급여에서 일정한 금액을 이렇게 공제비로 공제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그 직장 공제회에서 굴리죠. 좋은 곳에 투자도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퇴사할 때 원금보다 더 많이 줍니다. 그 원금보다 더 많이 받는 게 바로 초과 반환금인데 이게 뭐겠어요? 이거 이자죠, 이자. 이자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도 이자 소득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다 하는 게 있는데, 비영업대금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재무회계 배울 때 대여금이라는 개정 과목 배웠잖아요. 대여금. 대여금이 뭐였냐면은 도소매업이라든가 제조업을 하는 기업이 거래처에다가 돈을 빌려주는 게 대여금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영업을 하는 곳은 어디예요? 은행권이잖아요. 금융회사가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근데 우리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이 돈을 빌려준다? 그건 비영업이다. 비영업 대금. 그런 것을 우리가 비영업 대금에 대한 이익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영업 대금에 대한 이익 뭐예요? 이자요, 이자.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거래처로부터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자 소득이다. 이자 소득.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성격이 있는 것 해가지고 이게 이제 포괄주의를 여기서 적용한 거죠. 우리가 이제 이 금융소득은 어제 여러분 소득의 종류 이야기할 때 우리 소득세는 소득 원천에 따른 열거주의가 원칙인데 부분적으로
포괄주의를 적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때 제가 바로 그 부분적으로 포괄주의를 적용하는 것이 바로 금융소득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8번에 지금 위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다면 다 이자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자 소득으로 보겠다. 그 다음에 9번은요. 위에 이자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 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 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도 자 위에 여기서 열거한 이자 소득에다가 이것과 다른 금융 상품이 결합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도 여기 나온 이자 소득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8번, 9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 포괄주의를 적용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자 소득에 해당되는 거, 요 위에 있는 7가지가 하나하나의 종류가 되겠는데, 만약에 여기서 밑줄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들은요, 직장 공제의 초과 반환금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에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거죠. 우리가 보통 이자 소득하면 거의 다 누구에게나 이자 소득이 조금씩은 있다고 한다면 여기 2번 국내외에서 받는 예금에 대한 이자. 이거는 거의 대부분 어떤 사람이든 간에 조금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번과 7번은 왜 시험에 잘 나오는지 이제 뒤에 내용을 더 보시게 되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비과세 이자 소득이 있대요. 비과세는 뭐예요? 소득세가 없다. 이러한 이자에 대해서는 1번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공익신탁법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국회의원이라고 국회의원 장관 이런 것이 이제 선출직으로 나온 그 공무원이나 이런 선출직 공무원들 이런 거 보면은 옛날에 이제 그 안철수 옛날 국회의원이었나요? 그분이 기업가였잖아요. 처음에 기업가. 그런데 국회에서 무슨 그 산업위원회인가 무슨 하여튼 경제 관련 그런 위원회에 가서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다 신탁을 맡겨야 돼요. 자기가 운영을 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그런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그 주식을 되팔고 해 가지고 자기가 재산을 부풀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주식을 신탁을 맡기는 거예요. 어느 자기가 그 직접 거래를 못하도록 그런 것이 일종의 공익신탁법의 공익신탁이라는 것이죠. 근데 공익신탁에다 맡겼는데 거기서 이익이 발생했어. 그거는 이 소득자 개인의 의지대로 발생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비과세로 보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 그래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한한다 그러는데 이게 계속 연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에 이게 한도가 제가 알기에 5천만 원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5천만 원. 정확한 한도는 모르겠는데 한도는 있습니다. 얼마까지만? 그러니까 우리 농협 같은데 여러분이 계좌를 열면은 예금의 얼마 한도 내에서 소득세 없는 이건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저금입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근데 예금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도를 넘었어요. 한도를 넘어서부터는 이건 과세입니다. 농협에 이런 상품이 있어요. 다음에 세 번째, 노인, 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비과세 종합저축. 이것도 한도가 있어요.
5천만 원까지 1인당 5천만 원까지만 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이다. 그런데 2019년 12월 31일 가입분 이거 연기됐을걸요. 네, 2020년으로. 네, 그래서 이 노인이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은 만 65세입니다. 만 65세. 그래서 만 65세 이상의 소득자가 은행에 저축을 할 때는 5천만 원까지는 나중에 그 정기예금의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해줘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입할 때 내가 65세 이상이다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비과세로 아예 가입을 해야 돼요. 자, 이와 같이 이자 소득에 대해서 공익신탁 그리고 농어촌 그리고 노인 장애인 요거 좀 기억을 하면 돼요. 예. 이것은 비과세 이자다. 노인 장애인 농어촌 농어가 그다음에 공익신탁 여기 비과세에 해당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는 언제일까?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 예. 자, 우리가 저 부가가치세법에서 공급 시기 이런 거 이렇게 형태별로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자, 이자 소득은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어떻게 되느냐?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 또는 할인액은 수입 시기가 기명채권이면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다. 예. 기명채권이라는 것은 채권의 그 주인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기명채권. 그래서 이거는 지급일, 약정이 되어 있는 만약에 매년 2회씩 6월 30일과 12월 31일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 약정에 정해져 있는 날을 수입시기로 그냥 봅니다. 무기명채권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 네, 무기명채권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 기명채권은 약정되어 있는 날. 자, 나머지 보통예금, 정기예금 이런 거는 어떻게 될까요? 예, 실제로 이자를 받는 날. 실제로 이자를 받는 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예금에 이자는 뭐 거의 없겠습니다만 뭐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만기가 됐습니다. 오늘이 3월 20일 만기입니다 해서 3월 20일 날 딱 가서 정리하는 거 아니죠. 예. 시간이 없으면 다음 주 뭐 미뤘다가 그 다음 주에도 갈 수 있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수입 시기가 된다.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되는 날.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그렇죠. 해약일이니까 실제로 해약하는 날 이자가 있으면 주겠죠. 그 다음에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정기예금 연결 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이렇게까지 자세한 건 안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정기예금, 정기적금은 실제 이자를 받는 날이다. 채권의 기명채권은 약정일, 무기명채권은 이것도 지급받는 날이다. 네, 또 있군요. 다음 페이지. 수입 시기가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수입 시기 이거 다 기억하기 힘듭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 이것은 수입 시기가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실제로 매수나 매도를 한 날이다 이거죠. 기일 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이다. 수입 시기가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이니까 환매도일 또는 매수일. 다음에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이 지급되는 날.
만기 때 지금 받겠죠? 만기 때. 근데 중간에 해약을 하면 해지일날 받겠죠? 예. 그 다음에 직장 공제회의 초과 반환금. 예, 이것은 약정에 의한 공제회 반환금의 지급일. 예. 공제회 반환금. 되게 약정이 아마 직장 공제회는 회사에 계속 근속을 하고 있을 때는 계속 회원이 되는 거고요. 보통 퇴사할 때 반환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제회 반환금의 지급일. 그 다음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 지급일이죠. 이자 지급일. 그 밑에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이자 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총수익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 지급일이다. 네, 하여튼 이자 지급일입니다. 비영업대금이. 그 다음에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 등의 상당액. 네, 이것도 역시 지급일이에요. 이자 등의 지급일.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라 그러면 통장을 상속받았다 이런 얘기죠. 통장을. 그러면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수입시기로 본다. 또 유사 이자 소득 및 결합 파생 상품의 이익은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예. 네, 그래서 항목이 너무 많습니다. 대체로 이자 소득은 다 이자 지급일이다. 어떤 약정이 있는 것들은 약정된 지급일이 되고 어떤 특별히 약정이 없는 것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배당소득. 배당소득도 금융소득 중에 하나예요. 이자소득과 성격이 비슷하겠죠. 자, 배당소득의 범위와 비과세 배당소득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배당소득은 이런 것이다. 1번 내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 배당 또는 분배금. 예,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주식 배당금 주잖아요. 예, 배당금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예, 단체로부터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단체로부터도. 그러니까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이나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다 배당소득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의제배당. 의제하여 배당한다. 이 말은 배당금으로 의제하겠다 하는 겁니다. 배당금으로 의제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법인세 세무조정 같은 걸 하다 보면은 회사에서 그 회사의 그 법인의 대주주에게 무슨 가지급금처럼 그냥 돈을 지급했어요. 근데 그 명목이 무슨 그 사람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도 아니고 상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무슨 해외에 무슨 다른 임원들하고 같이 연수를 떠나는데 거기 주주가 끼어 있어요. 근데 주주한테도 그냥 연수 수당을 준 거예요. 예, 500만 원씩 해서. 그러면 자, 임원들은 현재 상근 임원들이다. 그러면 이제 거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여행비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명목이 되죠. 근데 주주에게는 그런 걸 주면 안 되는 거죠. 주주는 직원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사실상 배당이다. 이건 주주에게 배당금 한 거야. 이거 회사에 비용 여비교통비 처리하면 안 돼. 이런 걸 찾아내는 겁니다. 비용 불산이 해가지고 그걸 배당으로 잡아가지고 회사는 비용에서 빼야 되고
그래서 법인세 더 내야 되고 법인세가 더 높아지겠죠. 비용에서 빼면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커지니까. 그리고 그 금액에 해당되는 것은 그 주주 개인의 배당 소득으로 과세를 해야 돼요. 그것을 이제 의제 배당이라고 합니다. 사실 배당금 명목으로 받은 건 아닌데 내용상 보니까 이거는 주주에게 배당 준 거나 성격이 비슷한 거예요. 간단하게 메모를 하려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응? 그걸 간단하게 네. 알아보기 쉽게 메모를 하려면 뭐라고 써야 될까요? 어떻게 간단하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은 설명을 들어서 아 이런 게 의제 배당이구나 지금은 알잖아요. 나중에 만약에 봤을 때 그 지금 선생님 설명해 주신 거. 나중에 글쎄요. 지금 이제 메모를 만약에 한다면 예. 어떻게 해야 알아보기 쉽게 메모를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사실 그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예. 법인세 세무조정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의제배당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되는 금액, 예, 거의 같은 거예요. 의제배당이나 여기 4번 법인세법에 따라서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의제배당이죠. 성격이 같은 거. 그 다음에 5번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자하고 좀 다른 건데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면은 이자라고 그러잖아요. 정기예금이나 이런 것은. 근데 펀드라고 하는 거 있죠. 펀드. 이 펀드는 어떻게 해요? 여러 사람이 같이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집합투자기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펀드 상품이라고 하는 게 집합투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펀드에 가입해가지고 돈을 벌었다 하는 것은 배당을 받은 거예요. 투자해서. 만약에 이번 펀드에 10억을 펀드를 모았는데 10명이 1억씩 가지고 투자했어요. 10억 투자해가지고 5억을 벌었어. 그럼 5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는 거를 10사람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게 그 배당이죠. 그 다음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이다 이거고. 그 다음에 7번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 또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 공동사업자의 손익 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에서 출자 공동사업자의 손익 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좀 말이 어려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동사업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아시겠죠? 예. 내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나 혼자 자금이 안 된다든가 이러면은 친구하고 아는 어떤 가족이라든가 아는 분들하고 어떻게 공동 사업 한번 해봅시다 그러겠죠. 예. 그러면 내가 이제 그 공동 사업을 할 때 그 자기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사업을 시작하는데 10억이 필요하다. 그런데 내가 5억을 내고 친구가 5억을 냈다. 근데 나는 5억을 투자해가지고 여기서 경영자 사장으로 일을 해요. 예. 그리고 친구는 다른 직장에 있어. 그러니까 일은 못하고 배당금만 받아. 그런 사람을 출자 공동사업자라고 그래요. 예. 돈만 출자하고 배당금만 받는 사람. 예. 회사에서 급여는 안 줘요. 급여는 내가 사장이니까 내가 받아야지. 그래서 출자 공동사업자의 손익 분배 비율을 정해주는 거죠. 네가 5억 투자했으니까 그 5억에 대해서 우리가 결산을 해서 이익이 나오면 그 5억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지급해 주겠다. 그게 바로 배당이라는 거예요. 다음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네, 이거 공동사업과 유사한 것은 다 배당이다 이런 얘기.
그다음 위의 배당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 상품의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 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네, 이게 포괄주의를 적용한 거죠. 네, 포괄주의. 동기업 과세 특례에 따른 동업자의 배당 소득. 네, 동업자의 배당 소득. 네, 여기서 출자 공동사업자는 돈만 출자했다면 동업자는 돈도 출자하고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예. 나는 공장을 맡아서 하고 친구는 영업을 맡아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업자끼리 자기 급여 말고 이익을 가지고 분배하는 거, 이거는 배당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예. 동업자로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자기 급여는 자기 급여대로 받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익을 가지고 나누는 게 그게 배당소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배당소득의 범위 쭉 알아봤고요. 그러면 비과세 배당소득은 또 무엇이냐? 이것도 역시 공익신탁에 대한 배당금. 그 다음에 노인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거주자 비과세 종합저축. 1인당 5천만 원 이하. 아까 이자 소득에도 이게 있었죠. 그 다음에 장기 보유 우리 사주의 배당 소득. 장기 보유 우리 사주의 배당 소득. 이게 비과세 배당 소득에 해당이 된다. 네. 그 다음에 배당 소득의 수입 시기를 또 볼까요? 배당 소득의 수입 시기. 무기명 주식의 이익이나 배당은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고요.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법인이 잉여금을 가지고 이익 잉여금을 가지고 배당, 현금 배당 같은 걸 하죠. 네, 그러면 그 배당은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 법인이 잉여금 처분을 언제 결의합니까? 주주총회를 통해서 결의하겠죠. 그래서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의 수입 시기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아니네요. 잉여금 처분 결의.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 이거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과세기간의 종료일. 그러니까 12월 31일이 되겠죠.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법인세법에 의해서 우리가 사실상 의제해서 배당으로 간주하는 거 있죠.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일,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 또 의제배당, 무상주 의제배당 자본전입 결의일, 감자시 의제배당 감자 결의일, 해산시 의제배당 자녀재산 가액 확정일, 합병 분할시 의제배당 합병 분할 등기일. 그러니까 그때 사안별로 의제배당일이 이렇게 다르다. 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이 되겠습니다. 지급받는 날. 다음에 유사 배당소득 및 결합 파생 상품의 이익은 이것도 지급받는 날. 사실 이 수입식이라는 거, 이거 실제로 여러분 시험 문제 풀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면 대부분 다 찍어요. 기억이 잘 나질 않습니다. 자, 그러나 최대한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금액의 계산. 자, 이자소득 금액과 배당소득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지금 위에 나열한 것은 소득이라고 그래요. 소득, 즉 수입금액이라고 하죠. 수입금액. 그러면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데 이 이자하고 배당소득이라는 거에는, 이 소득금액에는, 이자하고 배당, 이 수입금액에는 필요경비가 없어요. 필요경비가. 그래서 필요경비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비과세
금융소득이나 또는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자 소득의 총 수익 금액 자체가 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자 배당 소득 금액 하면은 기본적으로 뭐만 빼면 돼요? 아까 앞에서 나왔던 비과세는 이자 소득 금액으로 안 본다 이거예요. 비과세. 이거 빼고 그다음에 분리과세라는 거 있어요. 분리과세 금융소득 요 두 가지를 뺀 것을 우리가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자나 배당 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하니까 금융소득 금액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여기를 여기까지 정리하고 금융소득 정리하고 우리가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과세 방법 나와 있는데요. 원천징수를 합니다.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이자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대개 기업들이 지급하잖아요. 은행이나 기업이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 그래서 우리가 주주들이 배당금 받을 때도 다 원천징수하고 받습니다.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는 지급 금액에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원천징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비영업대금이 시험에 잘 나올 겁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요 세율이 보면 굉장히 셉니다. 25%.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에 정기예금, 정기적금 하면은 그게 뭐예요? 일반적인 이자소득 이거거든요. 우리가 은행에다가 정기예금, 정기적금 개인들이 많이 드는 소득, 저축이 일반적인 이자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은행에다가 저축을 하면 자기 이자 소득에 대해서 수익금액에 대해서 14%를 과세합니다. 물론 거기에 14%에 다시 10%를 더 과세를 해요. 그 10%는 지방소득세. 14% 떼고 다시 10%. 그래서 일반적인 이자 소득에 비해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좀 높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직장공제외 초과반환금. 자, 직장공제외의 초과반환금은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그랬죠? 기본세율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뒤에 소득세 세율표를 가리키는 거예요. 소득세 세율표는 최하 6%부터 42%까지 7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세율표 나중에 뒤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거고요.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도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것도 이제 뭔가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에 조세특례법상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자, 조세특례법상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은 5 내지 14%로 적용되고 있고요. 비실명, 이게 제일 세죠. 비실명. 우리가 지금 우리는 금융실명제를 채택한 나라죠. 금융실명제. 근데 비실명으로 이자를 만약에 지급한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자 지급했는지, 이자를 회사가 이자 지급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자 지급받은 사람이 누군지 밝히질 않아. 그러면 42%, 최대 90%. 그래서 가장 높은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일반 이자 소득에 대한 세율하고 비영업대금의 25% 세율하고를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배당소득도 보겠습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에요. 일반적인 배당소득은 우리 일반적인 이자소득하고 똑같습니다. 14%.
자, 그 다음에 25%, 우리 이자 소득에서 비영업 대금에 대한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25%였죠. 근데 배당 소득에서는 출자 공동사업자,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 소득이 25%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돈 출자해가지고 이렇게 배당 소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자죠. 그래서 25%. 자, 비실명 배당 소득은요 역시 똑같습니다. 비실명 이자 소득하고 똑같아요. 조세특례 제한법상 분리과세 또는 배당 소득 이것도 똑같습니다. 5에서 14%. 자, 원천징수세율 기본이나 이런 아까 비영업 대금이나 여기 출자 공동 사업자의 배당 소득 요조 한두 개만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금융소득을 마무리하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에서는 이 부분에서 대부분 시험이 나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자, 이자와 배당소득 중 비과세나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을 제외한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하고, 자, 아까 우리가 앞에서 비과세는 알았죠? 비과세, 노인, 장애인, 그 다음에 농어민, 저축 뭐 이런 것들 그 비과세 세 가지씩 있었어요. 그 비과세를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여 밑에 보면은 무조건 분리과세라고 나와요. 무조건 분리과세. 이걸 뺀 거. 자, 비과세하고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되는 금융소득을 뺀 것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된다? 종합과세한다. 종합과세는 뭐예요? 5월 달에 다른 소득과하고 전부 통합해서 다시 세금 계산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리과세가 된다. 분리과세가 된다. 분리과세는 뭐냐? 종합과세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원천징수 한 걸로 끝 이 말이에요. 원천징수 한 걸로 끝. 다시 세금 계산을 다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그럼 뭘 기억해야 돼요? 2천만 원 이걸 기억해야 돼요. 2천만 원. 2천만 원까지는 종합과세 안 한다. 뭐 빼고 비과세하고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거 빼고. 자, 그러면 뭐를 알아야 돼요? 무조건 분리과세를 알아야죠. 금융소득에서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무조건 분리과세 해준다는 것은 일종의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종합과세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혜택 주는 거죠. 무조건 분리과세는. 자, 혜택 받을 만한 건지 한번 볼까요? 첫째, 비실명. 비실명 이자나 배당 소득자한테 왜 혜택을 주는 걸까요? 이건 혜택이 아니라 더 불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42%, 90% 높은 세율을 적용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이게 잘못하면 세율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종합과세에는 최하 세율이 6%부터 있거든. 6%부터 있기 때문에 비실명 이자 금액이 적어지면 이게 6%로 들어가요. 그게 금액이. 그 사람의 소득이 전체적으로 걸면 작아지면. 자, 그래서 다른 소득하고 섞여서 오히려 세율이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높은 세율을 적용할 의도를 가지고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 기본세율 적용하죠. 기본세율 적용을 했는데 무조건 분리과세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혜택 주는 거예요. 혜택 주는 거.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이 직장을 한 20년, 30년 다니면 금액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커지죠. 다른 소득하고 더해지면 아마 세금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분리과세고요. 그 다음에 법원 보관금의 이자소득. 이 법원 보관금 이자소득이라는 게 앞에 열거에서는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자, 법원에다가 무슨 애치를, 뭐 법원에다 저금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재판 같은 거라든가 무슨 소송건에 걸리면은 거기에 돈을 미리 넣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 법률적인 무슨 용어가 있는데 지금 벌써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법원에 보관해둔 돈이 나중에 공탁 맞습니다. 공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나중에 그 사건이 끝나면 공탁금을 다시 찾습니다. 찾을 때 법원에서 붙여주는 이자가 있어요. 예, 그래서 법원 보관금의 이자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하겠다. 이거는 뭐 이것을 종합과세하진 않겠다 이겁니다. 다음에 조세특례법상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조세특례법상에 분리과세되는 이자나 배당소득. 이건 조세특례법에 의해서 이건 분리과세다라고 이제 그 정해져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걸 다 열거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조세특례법상 분리과세. 이 정도로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이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조세특례법상 분리과세 이런 거는 좀 애매하니까 시험에 잘 안 나오겠죠? 뭐를 많이 낼까요? 법원 보관금, 직장공제회, 비실명, 이자소득 이런 식으로 뭐 비실명 이자소득 얼마,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얼마, 법원 보관금 이자소득 얼마 이렇게 나열을 해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게 나열되어 있으면 뭐예요? 아, 이건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거야. 요 2천만 원에 초과 이런 걸 따질 때 이거는 빼야 돼.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요 두 개는 이 두 개는 2천만 원 초과냐 아니냐를 따질 때 이 두 개는 더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자, 어떤 것들입니까? 원천징수 되지 않은 이자 위에 거 요걸 다시 무조건 종합과세를 또 알아야 되겠군요. 무조건 분리과세만큼이나 무조건 종합과세도 중요하네. 왜냐면 이거는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이라는 말은 뭐예요? 2천만 원 초과가 아니어도 단돈 200원 뭐 2만 원이라 하더라도 종합과세다 이거예요. 네, 이거 그겁니다. 무조건 종합과세의 의미는 2천만 원 안 따집니다. 20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무조건 종합과세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원천징수 되지 않은 거. 원천징수 되지 않았으면 세금을 한 번도 안 낸 거. 그거죠. 그 다음에 출자 공동기업의 배당소득. 출자 공동기업의 배당소득.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에요. 요거는 무조건 종합과세한다. 요것도 중요하겠죠. 무조건 종합과세. 그러니까 이거는 금액을 2천만 원 안 따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2천만 원 따지는 건 뭐냐? 이 무조건 종합과세하고 조건부 종합과세 이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두 개를 더해서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이 조건부 종합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자 배당소득 우리 은행에다가 정기예금 일반적으로 저축하는 거 그것과 비영업대금의 이익,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대여금 빌려준 거, 이런 것은 조건부 종합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 종합과세는 이 조건부 종합과세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다가 위에 있는 무조건 종합과세를 더해서 그것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요 밑에 거 이 두 개가 모두 종합과세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요 위에 있는 것은 이것은 무조건 분리과세. 절대로 종합과세가 안 된다. 네. 그거를 잘 정리하셔야 돼. 그러니까 바로 이 이자 배당소득에서는 이 부분이 시험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우리 10분간 쉬었다가 이 이자 배당소득 문제 풀어보고 지금 우리가 공부한 거 가지고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예, 문제 풀어보고 사업소득으로 넘어가겠습니다.